전국의 신규 확진자가 지난 주말에 이어 또다시 100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서울시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강서구 성석교회를 대상으로 고발과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방침입니다. 은평구의회 구정질문에선 200억 원의 자원순환센터 추경 예산안 편성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양천구 의회가 내홍에 휩싸이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도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결위원장 선출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서울 시작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16일 0시 기준 전국의 확진자는 1,078명, 또다시 1,000명대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지역 발생도 사상 최대치를 세우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조건을 충족했는데요. 오늘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확진자 발생 현황부터 이런 확산세에 실제로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로 올라갈 경우 우리의 일상은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 누구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의 목소리도 들어봅니다. 먼저 심다혜 기자가 확진자 발생 현황 짚어드립니다. 양천구 임시선별검사소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이틀 동안 1,500명 넘는 시민들이 임시검사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이 정도에 그치지 않겠습니다. 시민 전체를 전수 검사한다는 각오로 1일 1만 건 내외에 그치고 있는 검사 건수를 최대 3만 7천 건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검사 건수가 늘면서 확진자 수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16일 0시 기준 전국의 신규 확진자는 1,078명, 역대 최다입니다. 이 중 서울에서는 378명의 신규 환자가 나왔는데 교회와 학원 등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강서구 성석교회 등을 고발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일주일 평균 800명 이상이 확진되면서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상황. 서울시는 3단계 격상을 준비 중이지만 조심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3단계 격상 상황을 상정한 준비에 착수했고 3단계 격상에 플러스 알파를 더한 조치, 민생과 일상에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원 대책까지도 고민 중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3단계 격상은 마지막 보루입니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하루 동안 5명의 서울 시민이 코로나19로 숨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일주일 동안 신규 확진자가 하루 평균 800명에서 1,000명 이상이거나 2번 이상 확진자가 2배로 늘어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는데요. 3단계로 격상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먼저 10명 이상이 모이는 실내외 모임이나 행사는 금지되고요. 유흥주점뿐 아니라 PC방과 카페, 결혼식장과 백화점, 마트도 문을 닫게 됩니다. 중고등학교는 물론 유치원에서도 원격 수업만 할 수 있고 기업도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재택근무해야 합니다.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이 크게 제한되기 때문에 사실상 올스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래서 3단계로의 격상을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확산세를 멈추기 위해 당장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있고 2.5단계 효과를 기다려보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방역이 우선이냐, 경제가 먼저냐. 당장의 경제적 타격을 걱정하다가 정작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게 되진 않을까요? 당국이 고심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고민이 깊어지고 있지만 거리두기 단계 격상은 영세 소상공인들에겐 그야말로 직격탄입니다. 정부가 3조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죠.
네, 이번 재난지원금은 거리두기 격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집중 지원될 전망인데요.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연구위원 연결해서 관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1, 2차 대유행 때와는 조금 다른 양상의 3차 대유행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소상공인분들께서는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네, 현재 상황은 1차, 2차 때는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다만 3차 지금 대유행이 왜 이렇게 힘드냐 하면 소상공인들에게 연말 연시, 그러니까 12월 달의 매출이 1년 중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합니다. 왜냐면 모임도 많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모임을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음식도 먹어야 하고, 또 거기 위해서 뭔가 사야 하고,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1년 농사를 망쳤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만큼, 이번 3차 대유행은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지금까지 어려움에 보다 더 크게, 몇 배 더 크게 다가오는 어려움이다. 이렇게 인식하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예, 중소상공인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될 예정인데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네. 1차 때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대상하는 재난지원금이었고요. 2차는 소상공인 세입안 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유발효과는 상당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2차 세입안 자금의 경우에도 정부의 적극 행정으로 인해서 신속하게 지급함으로 발등에 불을 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3차 재난지원금은 아직까지 소상공인을 핀셋으로 한다는 말씀에 있었는데 아직 집행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 빨리 신속하게 집행해야만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정부가 나서서 착한 임차인, 임대인 운동 확산 등을 또 장려를 하고 있고, 임차료와 관련된 관련법에 대한 논의도 시작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가 앞으로 당분간은 지속될 것 같고, 또 끝나도 그 타격이 계속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을 위한 어떤 대책들이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 상황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모두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상공인들의 직접 지원 및 간접 지원 모든 방법을 지금은 고려해야 하고 실행해야 하는데요. 특히 앞에서 말씀하신 착한 임대 운동을 확산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더 적극적으로 임대인이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임대인들이 참여 독려를 해야 할 것이고요. 그 외의 추가적인 세금 또는 세제 또는 금융에 대한 대출에 대한 유예 그리고 추가 경기 부양까지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통해 지금의 위기를 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 문제도 심각하지만 중환자 병상 부족 문제도 큰 걱정입니다. 이번에는 전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연결해서 관련 내용 짚어보죠. 예, 교수님 나와 계신데요. 방역당국의 국내 코로나19 3차 유행의 여파로 하루 확진 환자 수가 최대 1,200명까지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는데요. 예, 교수님께서는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아마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검사 건수가 증가하면서 확진자 숫자는 당분간은 많이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5만 건의 검사를 한다면 2% 양성률만 나와도 1,000명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당분간은 검사 건수 증가로 인해서 조금 더 많이 나올 것이나, 이제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거리두기나, 그다음에 그동안 각자의 방역 수칙을 얼마나 잘 지켰냐에 따라서 규모는 크지 않겠지만 점차적으로 좀 감소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봅니다. 네, 현재 수도권의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대대적인 선제적 진단검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시민들이 세 가지 검사법 중에서 선택해서 검사가 진행된다고요? 세 가지 검사법 우리가 그동안 뭐 아주 많이 해왔던 RT-PCR이라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 그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타액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침을 뱉어서 그걸 가지고 똑같이 RT-PCR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속항원 검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 할 수 있으면 그 이때까지 해왔던 PCR 검사를 해야 되는 건데요. 검체 채취에 어려움이 있고 일손이 딸릴 때는 타액을 받아서 PCR 검사를 하는 게 그 다음으로 정확한 거고, 신속 항원 검사는 결과는 뭐 2, 30분 안에 나오는데 정확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신속 항원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역시 전문가가 그 비인두 도말물을 따내야 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이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왔을 때는 PCR 검사를 다시 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코 신속한 검사법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음성이 나왔을 때도 진짜 음성이 아니라 거짓 음성, 즉 환자는 맞는데 검사가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이 선택을 한다지만 그 정확한 검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정확한 검사인 PCR 검사법을 택해 주는 것을 원합니다. 예, 일단 급한 부분이 병상 부족 문제가 당장 코앞에 닥쳤습니다. 메르스 발병 때도 그렇고 매번 벌어지고 있지만 쉽사리 해결이 어려운 병상 부족 문제, 어떤 대책 마련이 필요할까요? 병상은 한 곳에 모아서 전담병원을 만든 다음에 의료진들을 파견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이 환자들을 각 병원에 나누는 것은 어떻게 보면 편해 보이지만 그 한 코로나19 환자를 보기 위해서 공간과 의료진이 들어가야 될 그 숫자와 규모가 훨씬 많거든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다른 환자들의 진료에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곳의 환자들을 집중시키고 거기에 전력을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국공립병원을 일부 지정을 해서 비우고 거기에 의료진들을 파견받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사실 오래전부터 중환자의학회를 중심으로 많은 의료 전문가들이 권해왔던 그런 상황이죠. 예, 이런 가운데 미국과 영국에서는 백신 접종이 시작됐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언제쯤 이 접종이 시작될지 궁금합니다. 예, 백신이 제대로 접종이 된다면 당연히 이제 예방 효과가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전체적으로 예방 효과를 기대하려면 3천만 명 내지는 한 3,500만 명이 접종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론적으로 알려져 있죠. 우리나라에서 언제 시작할지는 정부 발표에 의하면은 한 2, 3월경에 아마도 아스트라 백신이 처음 나온다는데, 아스트라 백신 아직 국제적으로 승인을 못 받고 있는 백신이라 과연 제때 나올 수 있을지. 그 외에 지금 계약 진행 중인 나머지 백신들은 상반기에는 도입이 조금 어렵다고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시기를 가늠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 가지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나머지 백신들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3천만 명을 다 맞출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상당히 염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의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은평구 의회는 15일과 16일 이틀간
김미경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올해 은평구정의 주요 정책과 현안을 짚어보는 구정질문을 벌였는데요. 구정질문 첫날에는 지난해 은평구가 추경 예산으로 편성한 자원순환센터 200억 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쟁점이 됐습니다. 손성애 기자가 구정질문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은평구는 지난 8월 감사원으로부터 200억 원의 자원순환센터 건립 시설비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에 대한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지자체가 지방 재정 사업을 추진할 경우엔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해야 하는데 은평구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정질문에 나선 양기열 의원은 이런 감사원 감사 결과를 지적하며 위법적인 예산 편성에 대한 구청장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징계하기엔 사안이 작을 수 있으나 재발 방지를 경고하며 분명 부당하고 위법사항이라는 것을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입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자유 발언뿐만 아니라 국장과 비서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구청장님께 공식 사과를 요구했음에도 구청장은 공식적인 사과를 할 수 없다라는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감사원 지적을 받은 추경 예산 편성은 구의회에서 승인한 사항이고 자원순환센터 시설 건립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투자 심사 전 예산 편성권에 대해서만 지적을 받았고 그 이외 시설 건립의 부당함을 내용으로 하는 나머지 사유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받았습니다. 또한 여기에 의원님들께서도 승인했던 사항들입니다. 집행부가 구의회의 의결 사항을 무시한 행정을 강행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표결을 통해 부결이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폐회 다음 날인 23일 어찌된 일인지 은평구청 홈페이지 입법 예고 게시판에는 부결된 조례가 보란듯이 올라옵니다. 해당 질문에 김 구청장은 즉답은 피했지만 복지재단 설립은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며 향후 사업 추진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복지재단은 국민들의 오만 목소리나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구청장의 공약 사업으로 채택된 것입니다. 2년 이상 민과 함께 준비해온 만큼 의원님들께서도 마음을 열고 같이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외에 구정질문에선 정은영 의원이 수색증산 신사이동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물었으며 김호만 의원은 봉산 등산로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양천구의회가 내년도 양천구 예산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양천구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유영주 의원을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모두 9명으로 이 중 5명이 더불어민주당, 4명이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예결위원장 선출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예결위 참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앞서 양천구는 내년도 예산으로 작년보다 9.6%가 늘어난 7,685억 원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서울시가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광역 소각장을 추가로 세우기로 하고 입지 선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양천 소각장 등 광역 소각장 4곳과 은평 뉴태원 안에 있는 소각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생활쓰레기가 증가해 지난해 기준 하루 950톤의 쓰레기를 인천 수도권 매립지에 묻었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주민 대표와 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광역자원 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회는 내년 2월 전문 연구기관을 선정해 8월까지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입지 후보지 타당성을 조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편 인천시는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운영 중단을 선언했고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 가연성 쓰레기 매립이 금지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고위험 집단인 등을 상대로 전수검사를 벌인다고 밝혔죠. 택배 등 유통물류업과 콜센터 등 산밀 환경에 노출되는 직업군이 대상입니다. 이를 검사 건수도 3만 7천 건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각오인데요.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다는 심정으로 방역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거겠죠. 시민 여러분도 개인 방역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